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소설을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억 속의 들꽃. 자, 우리 기억 속에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리는 회상적 성격의 소설이고요. 자, 들꽃. 바로 들꽃과 같던 그 친구를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라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들꽃과 같던 그 친구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나가 자기의 기억 속에 들꽃과 같던 그 친구, 소녀 명선이에 대해서 떠올리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들꽃과 같은 소녀인 명선에 대한 기억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소설이니까 자, 이 소설의 시점 바로 내가 기억하는 거니까 1인칭이고 자, 주인공은 누구? 명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여기 등장하는 1인칭인 나는 어린 아이고요. 자, 우리 이 소설의 배경이 언제냐면 1950년대 6.25 전쟁 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제가 지금 학생용 책이 없어서 자습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거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필기를 하시고 내용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옆에 작품 안내를 영상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시면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중이고요. 자, 피랑길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중심으로 자,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 전쟁의 비극성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쟁의 비극 혹은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비극이 주제고요. 자, 이걸 누가? 바로 나라는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상황에서 점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얘가 나죠. 자, 그래서 어떻다? 오히려 자,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다. 우리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소설에서 알아야 되는 건 당시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소설이니까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고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처음 발단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발단에서 나오는 내용, 보라색이 좋으니까. 자, 발단은 뭐가 나와야 되니? 바로 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이고 어디까지가 전개고 자, 그 다음 위기는 어떤 내용이고 절정은 또 어디고 결말이 어디다 정도 자, 이 소설의 단계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인물과 배경 소개가 나오는 것이 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달락에서는 주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때거리에 피란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하고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에다가 네모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네모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표시하시면 됩니다. 피란민. 자, 피란민은 전쟁을 피해 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6.25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재. 자,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자, 이제 중심 인물인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소녀죠. 자, 비유하고 있고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뭐가? 소녀가.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부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자, 산타클로스지? 산타클로스가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역시 소녀를 나타내주는 표현. 자, 지금 소녀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꼽재기.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자, 여기까지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대포소리,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죠.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자, 남포는 안 돼. 이거 시대적 배경에 왜 안 들어가냐면 봐봐. 돌산을 뚫을 때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직유법이죠. 자, 지금 남포 소리는 대포 소리를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남포는 여기 없어. 그리고 남포는 전쟁 때 쓰는 게 아니라 돌산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었다.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자, 포성과 포성의 사이가 뭐니? 대포 소리가 빵 나고 다음 대포 소리가 빵 나는 그 사이. 그러니까 대포 소리가 좀 잠잠해질 때마다, 자,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 자, 노독은 노가 길 노자고 독은 이제 독할, 피곤하고 그래서 생기는, 그러니까 여행길이나 길에서 얻은 피로나 병을 노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란길에서 쌓인 이런 피로를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 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났다. 그래서 피란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피란민들이 이렇게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남, 부, 여, 대 라고 합니다. 남부여대. 아마 피란민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남자들은 어디에 피란찜 보따리를 가지고 가죠? 지게 같은데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자, 여자는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가죠. 자, 그래서 남자는 부, 지고, 여자는 대, 머리에 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호련히 길을 떠났다. 자, 우리 마을에 피란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자,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자, 만경강 다리라는 실제 지명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어떤 명칭이, 실제 다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실제 다리 이름을 얘기하면 어떠니? 자, 이 소설의 사실성을 높여주죠.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느껴지게. 자,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적 배경이 등장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중, 공간적 배경은 어디? 만경강 다리 근처. 만경강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으니까 우리 마을은 만경강 다리 남쪽의 시골 마을, 만경강 다리 근처의 시골 마을. 근처에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 바로 이런 표현에서 말하느니 여기 서술자인 나는 나이가 어리다 라는 것 순진하여. 자,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자, 폭격 나왔으니까 전쟁이고요. 자, 피란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역시 전쟁 중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란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았다. 자, 시간적 배경 우리 언제라고요? 6.25 전쟁 중이고요. 자, 공간적 배경은 만경강 다리 근처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녀를 뭐에다 비유했지?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고요. 자, 청소부가 실수로 올린 쓰레기 같았고, 자, 뚱뚱부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물건, 선물 같기도 했고, 자, 그리고 거지나 다름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 발단이에요. 어른들은 피란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 지금 보면 어른들은 어때? 어른들은 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을의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바로 어머니나 이런 어른들의 인심이 얇아집니다. 자, 우리 만경강다리 남쪽에 전라도 지역에 자, 위치한 마을인데 자, 시골 마을이죠. 자, 우리 시골, 특히 옛날의 시골은 인심이 넉넉한 것으로 유명하잖아. 그죠? 자, 근데 이 시골이 왜 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지는 걸까? 바로 뭐 때문에? 전쟁 때문이다. 바로 전쟁의 어떤 비정함, 전쟁의 비극성. 자, 전쟁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자, 그럼 어린애들은 어땠어?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란민들을 마냥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다.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여. 그들처럼 마음 내킨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란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했다. 자, 어른들과 어린애들이 피란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 다르다. 아이고, 대조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어른들과 아이들. 어른들은 피란민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피란민을 부러워합니다. 자, 어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었던 거 아니야? 뭐 때문이라고? 바로 전쟁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누나가 나한테 이제 시킵니다.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야? 탯돌에서 오줌 누고 뜰팡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자, 뭐해라? 피란 가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 뒹굴어라 라고 누나가 나를 시키는 거야. 삽작 밖에서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연신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때를 써도 아버지 입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잘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아직은 제법 멀찌마기서 노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는 바싹 다가와 있었으므로 자, 전쟁을 마치 모처럼 사람처럼 자, 사람처럼 어깨동무하려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우리말도 이젠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온이를 묶어 마을에서 30여리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란시킬 작정이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떠났다. 자, 이제 피란길을 떠나는 나의 심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란인지라 누나와 나는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자, 처음은 어때? 피란길을 갈 때 즐거워요. 한 길엔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소리개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 높이 떠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제의 표본인 양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불길하기도 하고 굉장히 적막한 분위기, 불길한 분위기, 그리고 적막감. 다늦게 피란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란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들 뿐이었다. 자, 보통 인민군이 위에서 치고 내려오니까 인민군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자, 위로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야. 자,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산골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란 갈 만한 데가 없었다. 자, 그래서 피란을 갑니다. 자, 적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란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자, 굉장히 지금 흥분에 사로잡혀 있다. 누나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더 기분이 좋았어. 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을 따 손에 들고 한 개씩 똑똑 떼내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나 하는 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다. 저 어때요? 긴장감. 위기감. 자, 그때 한길 저쪽 멀리에서 뿌연 먼지 구름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이, 바로 이 언덕은 오토바이를 말하는 거고, 자, 오토바이의 풀이나 잡초로 뒤집어서 이제 위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들 바로 코앞으로 확 다가들었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그 가짜 언덕 속에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초리와 쇠붙이, 총이겠죠?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을 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 행랑채까지 딸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자, 이제 갑자기 긴장감, 두려움, 공포로 바뀌었어. 두려움과 뭐 때문에? 바로 인민군과 마주쳤기 때문에.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누나의 입에서 간신히 이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곳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어리 쑥 빠진 눈동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겁먹은 거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잔뜩 부러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자, 지청구는 이제 혼나는 거, 꾸중을 들어가면서 그렇잖아도 빠른 걸음을 더욱 재우쳤다. 재촉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다.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복판을 걸어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란길이었다. 북쪽을 향해서 피란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들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깃흘깃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에 가고 있었다. 죽어도 너는 못 가겠다. 해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자, 왜 더 못 가? 자꾸 인민군을 만나니까 무서워서 더는 못 간다. 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한 길을 피해 논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자, 볼까요? 자, 누나 할머니와 피란을 떠났다가 인민군을 보고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누나 나의 심리. 자, 마을로 오는 피란민들을 봤어. 어때? 부럽고 우리도 피란 가고 싶다. 자, 마침내 피란을 가게 됐을 때는 흥분. 자, 소풍이라도 가는 듯 즐거운 기분입니다. 자, 피란께서 누구 만나? 인민군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자,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보시면, 자, 우리 1인칭 관찰자라서 1인칭. 자기 속마음이나 자기 기분을 얘기할 때는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나 성격을 직접 말해주면 직접 제시. 이건 누구 거? 내 심리를 말할 때 직접 제시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란길이었다. 자, 내 생각 어처구니가 없네. 직접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나 말고 다른 인물의 심리는 간접. 독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데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떨어졌다. 누나가 엄청 겁을 먹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요런 게 간접적 제시입니다. 자,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보시면 전쟁으로 피란민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자, 전쟁 때문에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지죠. 자, 사람들의 생활이 힘겨워지고 인심이 각박해져 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보다 발단이다. 자, 전개로 갈게요. 자, 전개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녀석, 이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전개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혹은 갈등이 점차 펼쳐지게 돼요. 자, 그래서 중심인물인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자, 낯선 깃발은 인민군의 깃발, 인공기를 뜻하고, 그래서 마을에 인민군이 점령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을 사람들이 제 너머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주제꼴은,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간드러진 소리. 주제꼴은 꾀제제에도 곱살스런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다운 냄새가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을 들었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 겁도 없고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 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김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냐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녀석의 성격들. 자, 일단은 어때? 자, 이 녀석이 여자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자, 어떤 거? 자, 목소리가 간드러졌고, 자, 계집애처럼, 곱살스러운 얼굴에 계집애처럼 생겼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니? 자, 도시아이다운 냄새, 자, 서울말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드러진 소리나 계집애처럼 생겼다는 것은 여자아이라는 거, 또 서울말씨를 사용한다, 서울에서 왔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어때? 자, 겁이 없이, 자, 두렵지 않은 모양이고요. 자, 또, 자, 계집애같이 앵앵거린다 라고 했는데요. 자, 계속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야, 배고프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자기 집인 것처럼. 자, 그래서 굉장히 능청스럽고. 자, 앞장을 섭니다. 적극적이죠. 그래서 능청스러움 있죠? 그리고 적극적이다.
내가 오히려 소극적이야.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는 일종의 복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암시하게 해주고 뭐가 있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따가 소설을 끝까지 가다 보면 이 불룩한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겠죠? 자,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었다. 자, 나는 어떠니? 자, 나는 굉장히 순진해요. 굉장히 순진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불룩한 주머니는 뒤의 사건과 이어집니다.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을 부시던, 자, 우리 기명 부시는 거 기명 그릇. 자, 부시는 게 부시는 거 아니고 설거지. 그릇을 씻으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쏙 볼가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번에 즐겁 잔망을 했다. 엄마 깜짝 놀라지.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자, 얘 어떻다? 굉장히 능청스럽다. 자, 원래 이 아이가 그런 아이는 아닐 거야. 자, 근데 이 아이는 보다 보면 굉장히 능청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다운 보통 이 소설에 나오는 나처럼 순진하고 어리숙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영악한 느낌인데, 자, 그 영악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똘똘함.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의 속내를 알고 있는 듯한 똘똘함? 요런 모습인데,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런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했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전쟁의 비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작것이 어머니가 소매뿌리를 거두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고 나는 지레짐작을 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잡아 끌고는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요 작것은 누구야? 자, 내 귀를 잡았단 말이야. 바로 작것은 나였어. 왜 나한테 엄마가 작것이라고 그랬어? 요 왼수야. 지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헐렁. 왜? 식량을 축내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어쩌자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듭 군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가 상객으로 매셨으니까 상객 윗상자 손님 객자. 아주 높은 손님. 자, 근데 사실 높은 손님이 아니죠. 그래서 반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네가 먹여 살리거라.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가 뒤란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뒀다.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 나가봐라. 자, 엄마 어때? 인정이 없어. 자, 왜 인정이 없다고? 전쟁 때문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사나 새끼가 똑 지진맨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득이구만. 자, 그럼 지진맨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겼다. 역시 명선이가 여자일 거라는 걸 우리 짐작하게 해주고, 혼잣말을 구시렁거리며 어머니는 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아줌마, 이때 녀석이 또 예의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더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 다른 집에 나가보라니까. 자, 아줌마 어때요? 굉장히 냉정하네요. 자,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다른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랑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자, 뭘 보여줬어? 금반지를 보여줬더니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졌다. 자, 눈에 불이 켜지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어떻다? 자, 관심을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 불이 켜진다, 관심을 보인다. 자, 어머니 이렇게 돈 혹은 금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격 보시면 어머니 금반지 받고 태도를 싹 바꿀 거거든. 아까까지 냉정하고 막 야멸차게 굴었었는데 금반지를 보니까 불이 켜지고 바뀌어. 그래서 어머니의 성격은 어떻다? 자, 이중적, 이해타산적, 탐욕적 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명선이는 또 어떻습니까? 자, 전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천연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악한 모습. 아까 영악하다는 뜻 말했죠? 자, 나는 어때? 자, 시골 아이답게 소극적이고 순진하고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자, 그럼 누가? 엄마가 병아리, 누굴 채갔어? 금반지를 채갔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을 칩다 보고 내립다 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저고리 앞섭해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자, 진짠지 확인하고 마침내 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 진짜라는 걸 확인했고 아가, 너 요런 건 어디서 났냐? 자, 갑자기 아가라고 부릅니다. 바로 금반지를 받고 태도를 바꿨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자, 이중적이라고 했고요.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요단번에 또 요런 거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았냐? 내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 녀석의 입에서는 대답이 무척 시원스럽게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도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구나. 자,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애린 것이 천리 타관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란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란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자, 그래서 명선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나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명선이의 첫인상. 나는 꾀죄죄해도 곱살스러운 얼굴에 계집애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요. 또 도시아이다운 냄새, 또 서울 말씨로 불렀고요. 자, 어머니가 계집애처럼 야들야들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 뒤에 명선이가 여자아이로 밝혀지는 자, 어떤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명선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 자, 나를 까데려온 명선이 처음엔 싫어했지만 자, 뭘 주니까? 금반지를 주니까 갑자기 다정다감하게 대하고 집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 촌일가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맡겨 버렸다. 당분간 집안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자, 우리 이런 거 이해타산적이라고 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큰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그 애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둘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쇠 여물로 쓸 꼴이라도 배워오라고 낫과 망태기를 쥐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데나 내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기를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도시에서 곱게 자란 아이야. 자, 도시에서 곱게 자랐다. 그 애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러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바람에 우리 또래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이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고 한창 열쇠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 둥긋뜨려 버렸다. 자, 그러면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을에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서는 승리를 했다. 자, 특이한 행동이고요.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자, 피랑길에서 공습을 만나 했는데요. 공습도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단어고요.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피랑길이나 폭탄이나 다 시대적 배경인 거 알고 있죠? 얘도 그냥 표시할까?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자, 이게 특이한 행동의 이유 혹은 원인. 자, 그래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럼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에 그 공포가 되살아나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거든. 자, 숙부 어떻다?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비정하다. 자, 혈육인데, 자, 금반지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 자, 근데 얘가 숙부가 널 왜 죽이려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자, 이것도 특이 행동이죠? 자, 이런 행동하는 원인. 뭐 때문에 금반지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대답을 못합니다. 자,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금반지는 여기서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자 어른들의 환심을 사게 만들어주는 도구야. 근데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른들이 이걸 다 뺏으려고 하고 명선이를 죽이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것을 대답을 안 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자,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소연이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머슴애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따지는 거 이해타산적이라고 했습니다.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죄로 가지 않을 만쯤 한다고 했구만요. 허기사 난리 때 금가락지 한 돈중은 똥가락지요. 금 먹고 금똥 싼다면 몰라도 쌀토리 금쪽보담 귀한 세상인디. 그러니 저녀를 잡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만 더 있으래도 지발로 나가겠지? 원원이 걔가 나가겠소. 물반드기 마냥 반들거림씨로 무신시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으라요.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 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 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개입니다. 자, 명선이는 금반지를 한 개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우리 집에서 살게 되지만 머슴일을 좀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죠. 자, 명선이 특이한 행동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밑에 깔리면 비명을 지르면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뭐 때문에? 공습으로 죽은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 때문이죠. 자, 숙부가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언제고 나를 경계합니다. 자, 왜?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요. 자, 어머니는 금반지를 받고 명선이를 받아들였지만 명선이를 머슴처럼 부리려고 해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을 따지며 명선이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계산적이다, 탐욕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우리 여기까지가 전개고요. 자, 이제 위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기예요. 자,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자, 그래서 금반지는 명선이가 어른들에게 환심을 사는 수단, 명선이의 생존 수단. 하지만 이 금반지 때문에 어른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 건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 돈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었다니까요.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 허다. 다른 사람은 눈을 까디집어도 안 베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자, 이제 어머니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자, 이제 의심으로 바뀌어요. 호박처럼 지규법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너 이놈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아버지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아니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 없이 생각해왔다. 자, 교활하고 위선적이죠. 겉으로 착한 척하고 있어. 언제 친자식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맡아놨다가 후제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되거라.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더 있을 게다. 어디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한 채게 따라가봐라.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자, 우리 요 부분이 의외로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요 부분 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등잔불빛에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겉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이 어떻다 지금? 굉장히 여기 탐욕스럽다 나오죠? 탐욕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인물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겉모습이나 혹은 말이나 행동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성격, 이 사람의 심리를 알려주는 거 뭐라고? 간접 제시라고 했죠. 이 부분은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점심 무렵부터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꺼낸다더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명선이는 당산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이 나무 저 나무 올마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여러 방향으로 다 헤집고 다니며 거듭거듭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서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너 그놈들이 누구누구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받았으니까 날만 샜다면 물꼬를 낼 것이다. 물꼬 죽이겠다는 얘기야. 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버지 사투리 쓰고 있고 여태까지 계속 사투리 나왔었는데 우리 이 소설에서 사투리를 썼을 때 얻어지는 효과. 자,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현장감, 우리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배경이 만경강다리 근처, 전라북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실적인 느낌, 바로 공간적 배경, 만경강다리 근처, 그리고 서울말 쓰는 명선이랑 대비되면서 자, 명선이는 이 마을의 이방인이다 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 오시면 해뜩해뜩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 골짜기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아가, 이자 내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달랬다. 소나무 둥치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런 알몸뚱이로 있었다. 어느 겨울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겁에 질렸을 뿐만 아니라 약간 상처를 받은 명선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내려오려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내려왔다. 오메오메 자가 지지배하며 땅에 내려서기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기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 애한테는 고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럼에 말이네. 머슴인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지배구먼.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요. 자, 우리 이 부분도 명선이의 특이한 모습인데요. 명선이가 여자아이인데 일부러 남자아이인 척한 거야. 여자라고 말 안 했어.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죠.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아이인 척했다. 전쟁이라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자아이인 것보다는 남자아이가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모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자, 나는 굉장히 순진한 아이라서 그래. 로달라.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에 지도나 대듯
자,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뭐가 보물섬의 지도니? 바로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 바로 개패죠? 개패는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건데 얘를 보물섬의 지도나 되는 것처럼. 자, 보물섬의 지도는 보물이 있는 위치, 보물섬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바로 개패에는 바로 명선이에게 뭐 금반지 혹은 돈과 관계된 어떤 이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표현,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자, 그리고 찔러 넣어서요. 마을 사람들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름떠 엄포를 도는 것이었다. 나하고 원수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 티 터럭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그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 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자, 위선문이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야. 만에 일이라도 야한티 해꾸지 헐라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패에 무신 사연이 적혔던가요?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티요? 누구긴 누구여 나지.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 봤나. 아 걔를 맡아서 기른 사람한테 쓴 편지니께 받는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뭐라고 썼었디요? 자기네가 혹 난리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우? 안 썼어? 자, 지금 그 가락지 얘기가 제일 궁금해.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어난 미소와 함께, 자, 득이어난 미소. 자, 뜻을 이룬 것 같은 미소. 만족스러운 미소. 자, 왜 만족스러운 미소? 자, 나직이 속삭입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처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금반지란 말은 안 써있지만 금반지가 있을 거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자, 이제 위기입니다. 자, 명선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자, 이제 우리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명선이와 나의 부모님의 외적 갈등. 자, 금반지를 내놓지 않으려는 명선이와 금반지를 차지하려는 부모님의 외적 갈등. 그리고 명선이는 집을 뛰쳐나가고 자, 그리고 명선이가 두 번째 금반지를 내밀었었죠. 이때 사실 그 밥을 굶겨봐 막 이러니까 자, 금반지 하나를 더 주고 밥을 편히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부모님은 그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혹은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 의심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는 자, 명선이는 바로 자, 피란 생활에 자,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남자아이인 척 했다는 얘기고요. 자, 나의 아버지는요. 자, 처음에는 명선이를 부드럽게 달래다가 나중엔 호통을 치고 명선이의 몸을 강제로 뒤져서 금반지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또 개패를 보고 자, 명선이에게 돈이 될 만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했죠. 자, 그래서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다. 자, 이제 절정으로 가봅시다. 절정은 뭐예요? 이제 갈등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동네 사람 어느 누구라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이중 삼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히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자, 이럼 점점점 친해진다는 거. 타고난 본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이었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자, 어린아이들의 어떤 서정적인 느낌도 느껴지고요. 인공치하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 우리는 마냥 키드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그래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 가곤 했다. 자, 우리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 전쟁의 비참함, 전쟁의 상처,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것이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입니다. 계집에 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도 흐린 신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 있었다. 자, 끊어진 다리의 모습, 전쟁의 상처와 비극성, 바로 전쟁의 폐허, 요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그리고 시합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도 더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로지 명선이 혼자만이 얼키설키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렁거리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인 양 보고 이쪽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자, 지금 명선이를 비유하는, 자, 우리 이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 지옥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명선이가 모처럼 귀신처럼 낄낄거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명선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애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띄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탈씩 놀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자, 새로운 날 나오면 사건이 전한대요.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찔어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자, 꽃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들꽃입니다.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 타듯이 철근 뭉치.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거의 이런데 앉아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철근 뭉치로 여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로 들꽃이죠.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바로
자, 바람을 타고 우연히 날아온 꽃씨 한 알이 전쟁의 폐허를 상징하는,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 비극성을 상징하는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다리에 뿌리를 내려서 들꽃이라는 연약한 소재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명선이는 어떠니? 자, 피란민을 따라 우연히 이 마을에 와서 피란민의 행렬에 끼어 자, 들어와서, 자, 지금 어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 연약하지만, 자, 소녀라는 연약한 몸이지만, 자, 끈질긴, 아이고야, 좀 지워볼까? 이쁘게. 자, 피란민의 행렬에, 자, 이 꽃송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우연히 날아들어 전쟁의 폐허에 뿌리를 내리고 연약한 꽃송이지만 끈질긴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것처럼 명선이도 피란민의 행렬에 끼어 우연히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전쟁의 폐허 속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마을에 살아가고 있죠. 자,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 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순꽃. 자, 이게 들꽃이죠.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명선이를 상징합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순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순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귀엽고 그 쥐바라순 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소녀다운 모습도 보이고 있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명선이는 도시 서울에서 자, 부잣집 아이로 곱게 소녀답게 자라났을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자, 우리 꽃은 명선이를 상징하고 바로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명선이도 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을 암시하는 복선.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순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신누런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자, 그래서 자,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자, 시간의 경과.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왜? 숙부가 나타나서 명선이를 데려가면서 자, 금반지를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자, 그날 어느 날, 자, 회상. 명선이가 죽던 그날, 자,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밤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자, 호주기 편대도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데 호주에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낸 깃발, 전투기입니다. 자,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자, 명선이가 자, 다리에서 떨어진 이유는 자, 비행기의 폭음에 놀라서 떨어져서 죽었죠. 자, 그래서 명선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자, 왜 비행기만 무서워하지? 공습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순 꽃이었다. 자, 누가 떨어지고 있다? 명선이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명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절정이에요. 자, 이 소설의 복선. 자, 쥐바라순 꽃이 강으로 떨어진다. 바로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자,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입니다. 자,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의 참혹함, 어른들의 탐욕 때문인데 그래서 명선이가 죽은 그 의미, 이 죽음이 나타나는 것보다 바로 전쟁의 비극을 나타내요. 그럼 왜 아니 명선이가 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왜 전쟁의 참혹함, 어른들의 탐욕일까? 바로 결말까지 보면 명선이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말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자, 죽고 나서 자, 그럼 결말이니까 자,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명선이가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어지러워서 막 핑글핑글 돌아.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에 우툴두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은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그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순 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지옥의 가장기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끈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자 그러면 얘가 뭘 봤니? 바로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낸 거죠. 자 그럼 명선이는 왜 이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매일 한 거야? 바로 금반지가 무사히 있는지 확인하고 금반지를 찾을 만한 애가 있는지도 찾아내야 되겠지. 자 왜 금반지가 있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로 어른들에게서부터 금반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된 거니? 죽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명선이가 여기에 금반지를 숨겨둔 이유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고 어른들의 탐욕만 아니었다면 명선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일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명선이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어른들의 탐욕, 바로 전쟁의 비극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걸 왜 떨어뜨렸을까? 얘가 안 떨어뜨리고 가져가면 어른들이 원했던 대로 금반지를 갖게 되겠지? 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자, 나가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만 까닭은 뭘까? 바로 명선이가 자 금반지를 여기다 숨겨놨구나.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요.
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험한 곳에 숨겨놨다가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결말도 정리해 봅시다. 자, 끊어진 만경강 다리는 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긴 장소이자 죽게 된 장소. 오갈 데 없는 명선이의 처지이고요.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냅니다. 자, 들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자, 그래서 명선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요. 명선이는 꽃을 보고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순수하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다는 거. 자, 헝겊주머니. 자, 나가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기기 위해 끊어진 다리에서 위험한 고개를 했다. 위험한 어떤 내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명선이의 죽음이 뭐 때문이다? 자,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다. 혹은 전쟁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이 이 소설의 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긴 소설 내용 잘 따라와 줬고요. 우리 문제는 우리 교재 있죠? 자, 우리 교재에서 자, 기억 속의 들꽃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리고 채점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이나 혹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